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여성이 현재 조민이다 라고 하는 게 논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질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느리게 다가온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은 찾아온다.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초창기만 하더라도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 정말로 진실이 밝혀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분명히 사실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말처럼 진실은 천천히 느리지만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던 진실, 대표적인 게 바로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드루킹을 통해 가지고 수백만 건, 수천만 건에 해당되는 그런 조작을 일삼고 그거를 바탕으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진실이 밝혀지는 데까지는 정말 긴 세월이 필요했었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이제 책임의 문제겠죠. 김경수와 드루킹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두 사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두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진실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문제, 그리고 조국의 문제가 남아있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서 천천히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심에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정경심 교수는 아직까지도 억울하면서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2심에서는 어떤 식의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해당 장면은 서울대학교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가 열릴 때 찍힌 장면인데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여성이 현재 조민이다 라고 하는 게 논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진 속 조민이 90% 맞다라고 하는 건데요.
90% 맞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결과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세 가지 큰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것들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7가지 혐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던 것은 네 번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사진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검찰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라는 겁니다. 사진 속 여성이 조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그 인권법 센터의 세미나에 조민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참석을 한 것처럼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라, 사진 속의 인물이 조민이 맞다. 진짜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서가 나온 것이다. 이게 지금 조국 정경심 측의 주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저 인권법 센터와 관련된 문제, 저 문제는 또 다른 한 명의 인물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단국대학교 장현표 교수인데요. 스펙 품앗이 들어보셨죠? 장현표 교수 측에서는 조민의 논문 제1저자 그거를 등재를 시켜주고 반대로 정경심 조국 측에서는 장현표 교수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내줬다. 이게 이제 스펙 품앗이 의혹이죠. 물론 저 부분에 대해서 장현표 교수는 계속해가지고 혐의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혼나기까지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희대의 망언을 남겼는데요. 조민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를 시켜준 거 그거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부끄러운 짓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희대의 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민의 논문 제1저자 그 논란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실상 논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논문이 직권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 장현표 교수와는 다르게 장현표 교수의 아들이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뭐라는 겁니까? 스펙 품앗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법 센터와 관련돼서도 뭐라고 합니까? 조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지만 조민은 그런 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장현표 교수의 아들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법 센터의 그 문서도 마찬가지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었던 것인데요. 저 지금 일이 2020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장현표 교수의 아들이 증언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진 속 조민이 90%가 맞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재판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진 속 여성이 조민과 하고 검찰이 되물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2020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장현표 교수의 아들이 증언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진 속 조민이 90%가 맞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재판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진 속 여성이 조민과 동일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말로 네가 그런 식의 기억이 있냐? 라고 검찰이 되물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변호사가 다시 한번 나서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방금은 또 맞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장 씨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90%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바꾸죠. 1년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본 적이 없다 확신했던 장현표 교수의 아들은 1년 만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현표 교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설마 배신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기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가족을 생각했을 때 저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모습을 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는 장현표 교수의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한 명의 친구가 더 있는데요. 자,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또 다른 친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세미나 당일에 조 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조민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는 조 전 장관과 법대 동창이고요. 심지어는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깊은 사이입니다. 아예 그뿐만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로부터 과외까지 받았던 친구예요. 얼마나 친했던지 조국이 반말로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친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조국이 직접 나서가지고 질문을 할 정도로 너무나 그렇게 절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답은 똑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사를 하고 기억을 할 텐데 조민이 온 기억이 전혀 자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것이죠. 조국이 나서가지고 안 되니까 누구까지 나서냐? 정경심 교수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부모한테도 말 못하는 걸 나한테 와서 상의하지 않았냐? 내가 아들처럼 생각했다. 한 번만 더 기억해주면 안 되겠느냐? 울먹이기까지도 했죠. 그런데 아무리 저렇게 정경심 교수가 울먹인다라고 할지라도 진실은 표리부동인 것이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저렇게 울먹이면서 얘기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저 사진이 왜 논란이 되는가? 저는 그거부터 근원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턴십에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게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사진 속의 인물이 설령 조민이라고 할지라도 뭐 어떤 진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세미나에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거, 시간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사진 속 인물이 조민이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조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들과 얘기할 때는 어떤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자기 편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도 조국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작 재판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를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SNS 공간에서 조국의 모습은 마치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포 같습니다. 적토마를 타고서 막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니는 그런 여포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기자들과 SNS 공간에서만 여포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재판장에 가서는 찍소리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언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위증죄가 걸릴까?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있다면서요. 진실이 자기 편이라면서요.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왜 근데 법정에 가서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당사자가 정말로 사법부랑 기자들인지 아니면 조국 스스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최근에 문정부에서 내년 4월부터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 스타벅스 같은 유명한 그런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해당 지역에 못 들어오도록 진출할 수 없도록 가로막는 법을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사실상 공산주의 국가가 다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내수 경제가 또 한 번 커다란 대혼란을 겪고 또 파멸에 가까운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은 세계적인 유명 업체들이 못 들어온다. 시청자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얼마나 어이가 없는 법입니까? 그죠? 스타벅스라든지 올리브영, 다이소 같은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친숙하고 살면서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고 또 유용하고 편리한 업체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 동네에 저런 프랜차이즈가 하나쯤 입점해 있으면은 내가 저런 곳을 쓰지 않는다고 해도 동종 업체들끼리 서로 경쟁도 생기고 시장도 커지고 유동인구도 늘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저게 전혀 나쁠 게 없는 브랜드들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가 지금 법으로 강제로 규제를 하고 못 들어오도록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이미 반사회주의 국가가 다 되었습니다. 반사회주의 경제 국가가 다 되었어요. 보세요. 내년 4월부터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은, 지역의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들이 출점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이게 발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국무회의에서 무려 통과가 되었고 문재인이의 재가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래서 국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뭐 다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자기들도 이렇게 핑계와 단서를 달고는 있어요. 뭐 다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대료가 급등한 상권에 한해서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 그때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안 되는 것이라는 둥, 뭐 이런저런 잡다한 사족을 달고 있기는 한데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내년 4월부터 이제 지역 상인들이 반대를 하면은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들어올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가 않죠. 이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줄여서 지역상권법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당연히 악법이죠. 당연히 경제 악법입니다. 상생이니 대기업을 규제하자느니 더불어 가지고 동반 성장을 하자느니 사회 문제에 배경 지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상생, 기업 규제, 동반 성장 이런 것들 벌써부터 알레르기 반응이 나올 만한 단어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자고요. 문정부에서는 지금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 진출을 규제하고 통제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한 지역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한 지역에 임대료가 갑자기 급상승한다는 거 무슨 말일까요, 이게? 그렇죠. 그 지역이 번화하고 개발되고 발전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지하철이 새로 뚫렸다든지 주변에 무슨 재개발 같은 게 돼가지고 대규모 신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든지 그럼 인구가 늘겠죠. 한 지역의 임대료가 오른다라는 거는 그 지역이 성장하고 번화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성장하고 번화하게 되면은 당연히 해당 지역의 임대료와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강제로 도시와 상권의 성장을 가로막기라도 할 겁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그냥 시장 경제 원리에 맡겨가지고 그만한 돈을 지불하고라도 장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은 알아서 들어오고 그게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좀 더 바깥으로 나가고 변화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역 주민들 이러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왜 국가가 나서서 가로막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건물주는 지역 주민이 아닌가요? 건물주는 손해를 봐도 되는 거야? 시세가 오르면은 자기도 더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죠.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가 들어서면은 그 주변에서 돈을 소비하고 살던 지역 주민들은 주민이 아닌가요? 그쪽에서 장사하는 상인들만 주민입니까? 소비자들은 솔직히 뭘 더 좋아할까요? 동네 영세업체들이 있는 거를 좋아할까?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는 거를 좋아할까?
능력 있는 사람은 자영업자라도 다 살아남는다니까요. 자기만의 특색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서 다 살아남는 거예요. 특색이 있든 경쟁력이 있든 퀄리티가 있든 어떤 식으로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상권 경쟁이 일어나면은 서비스의 품질이 좋아지고 선택권이 늘어나고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솔직히 이득이 됐으면 됐지 손해가 될 이유는 없는데 왜 이런 소비자들의 선택의 자유를 국가가 나서서 가로막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들도 요즘 다 어렵고 힘듭니다. 누군들 공짜로 뭐 쉽게 장사를 하겠어요. 프랜차이즈에는 여러분들 뭐 서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안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고 가게 점원이 있고 청소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대기업에다가 식자재도 납품하고 원재료를 납품하고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다 경제가 순환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기업 프랜차이즈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도 거기 고용돼서 일하는 인부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설 현장과 그런 인테리어 공사 인부 전문가들 또 그거 작업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공사하는 인부들도 먹고 살고 누군가에게는 일감이 생길 거란 말이죠. 대기업이 있으니까 기술과 자본이 모일 수가 있는 거고 경쟁력이 생기고 또 주변의 유동인구도 늘어나는 것인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아 대기업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 저런 나쁜 대기업들이 망하면 이제 그 손님과 이익이 저절로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에게 공짜로 분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그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그 프랜차이즈만의 분위기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하고 그 동네 골목 상권으로 찾아오던 손님과 그런 이익들은 이런 업체가 없어지면 그 사람들 통째로 시장 전체가 증발을 하는 거예요. 이익이 분산되는 게 아니라니까. 대기업의 곳간을 털어먹는다고 해서 그게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네 지역 상권에 뭐 다이소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다양한 브랜드가 진출해 있으면은 솔직히 소비자들 99% 입장에서는 다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들끼리 서로 서비스 품질을 놓고 경쟁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자연스럽게 도태될 업체는 도태가 되는 거고 마음이 아프지만 반대로 장사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손님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번성하겠죠. 그 과정에서 또 가게 점원이 새로 고용이 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또 새로 고용이 되고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거를 왜 문정부 국가가 나서가지고 장사를 해라 하지 마라 가로막고 통제한단 말입니까? 문정부와 민주당의 그 운동권 정치인들 지들이 경제에 대해서 알기는 뭘 알고 저런 짓거리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거는 현실입니다. 지역상권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4월부터 문정부에 의해서 정말로 이런 경제 악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서로 상생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강제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입니까? 상생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준대규모 거예요. 우리 동네 지역 상권에 뭐 다이소라든지 스타벅스라든지 다양한 브랜드가 진출해 있으면은 솔직히 소비자들 99% 입장에서는 다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업체들끼리 서로 서비스 품질을 놓고 경쟁이 생기잖아요. 이거를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가지고 자연스럽게 도태될 업체는 도태가 되는 거고 마음이 아프지만 반대로 장사를 잘하고 경쟁력 있는 업체는 손님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번성하겠죠. 그 과정에서 또 가게 점원이 새로 고용이 되고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또 새로 고용이 되고 경제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지 이거를 왜 문정부 국가가 나서가지고 장사를 해라 하지 마라 가로막고 통제한단 말입니까? 문정부와 민주당의 그 운동권 정치인들 지들이 경제에 대해서 알기는 뭘 알고 저런 짓거리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거는 현실입니다. 지역상권법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4월부터 문정부에 의해서 정말로 이런 경제 악법이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지역은 지역 상생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서로 상생해야 된다라고 국가가 강제를 한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현실을 모르는 탁상 행정입니까? 지역 상생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가 들어서는 거를 국가가 가로막고, 또 연 매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넘어가는 그런 가맹본부들의 직영점 출점을 제한한다라고 해요. 쉽게 말해가지고 장사 잘하는 업체들, 스케일 크게 장사 잘하는 업체들은 그 동네에 못 들어오도록 가로막겠다라는 겁니다. 왜? 나쁜 대기업이니까. 탐욕스러운 대기업들 때문에 우덜 지역 상인들, 소상공인들이 힘이 드니까 무조건 가로막고 규제하고 통제하고 발전을 가로막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 가지고 더 크고 넓은 점포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담하게 장사하고 싶은 사람은 아담하게 하는 것이지, 왜 국가가 나서서 그런 점포 규모까지 통제를 한단 말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우리 동네에 큰 카페가 들어오고 매출 많이 나오는 유명한 카페가 들어오면, 그 카페가 들어오면은 좋은 일이지, 이거를 왜 국가가 장사를 해라 하지 마라 통제하고 개입하냐고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손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악법이 만약에 실제로, 그러니까 이미 시행이 되었지만, 이제 확정이 되었지만 내년 4월부터 이게 그러니까 실시가 된다면은 사실상 그 지역 그 동네의 전체적인 서비스 품질 또 경쟁력에 국가가 사실상 상한제를 두고 있다라는 꼴입니다. 자, 한 번 더. 사실상 국가가 어떤 지역의 서비스 품질과 경쟁력에 상한제를 두는 꼴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더 좋은 경쟁력을 가지지 마라. 더 좋은 서비스 품질을 가지지 마라. 국가가 상한제를 두는 꼴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올리브영, 특히 다이소 같은 이런 직영점 위주의 운영업체들이 큰 타격을 받고 여기에 주로 해당이 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시설물들인데 국민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만 손해와 막대한 불편을 입게 된다라는 거죠. 이는 명백한 국민들의 영업의 자율성에 대한 침해이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대한 제한입니다. 자, 다들 여러분들도 살면서 뉴스를 보셨겠지만 스타벅스가 입점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늘면서 주변 상권이 오히려 활성화가 된다는 분석이 매우 많습니다. 이건 논문도 수도 없이 많아요. 건물주들이 자기 건물에 입점해 들어오는 상가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스타벅스 같은 카페가 들어오는 거를 좋아한다라고 하죠. 전체적인 건물의 품격도 올라가고 길거리 이미지부터 바뀌고 건물의 가격이 올라갈 정도라고 합니다. 자, 결국 이게 뭐냐면은 발전이 있어야 모두 함께 상생이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이니 지역 상권이니 운운하면서 실제로는 민주당 정치권들이 이제 자기들 표팔이랑 맞닿아 있는 각종 자영업 연합회니 뭐 연합회 회장이니 소상공인 모임들이니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권 집단으로서 정치권이 지금 카르텔로 뭉쳐서 보호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의 이권 집단이 돼가지고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약탈을 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입니다. 경쟁력으로는 안 되니까, 공정하게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법으로라도 유능한 업체들과 기업들의 진출을 가로막고 자기들이 땅 짚고 헤엄치는 이 좋은 상권을 계속해서 독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대형마트 강제 휴무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나겠습니까? 애초에 경쟁력 자체가 없어서 망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가면은 만만하게 보고 가격 후려치고 바가지 씌우고 위생 상태는 불결하고 카드로 계산해달라고 하면은 그 싫어하고 환불 한번 하려고 하면은 큰 마음을 먹고 온갖 싸움할 각오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런 곳에 가겠어요? 결국 사회가 진보를 하려면은 계속해서 기업화되고 전문화되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한 국가의 사회 구조가 발전하다, 산업 구조가 발전하다 보면은 필연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 사회 전부에 이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뭉치고 전문화가 되어야, 기업화가 되어야 사회 전체에 이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정부와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들을 똑똑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국가 경영은커녕 능력만 놓고 보면은 동네 이장이나 아파트 동대표할 능력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국가 전체의 경제 파이의 규모를 키우고 성장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할 줄 아는 게 무조건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통제하고 분배하고 대기업들의 이익을 좀 나누자, 그 곳간을 나누어 먹자,
대기업 너희들이 손해 좀 봐라. 너네 돈 많이 벌잖아. 발목 잡는 거. 이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런 좌파적인 경제 정책을 강제해버리면은 그 나라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 규모 자체가 축소가 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유능한 기업이 제때 발전을 못하게 되겠죠. 능력 있고 경쟁력 있는 업체들의 성장만 발목이 잡히고 크게 보면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의 저하, 코스피 이런 거 지수, 주식 지수의 저하, 서비스 품질의 저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가 이런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는 발전은커녕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청해 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들 행복한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